근데 이 학습 활동이 정말 중요하죠.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다는 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코바디스 일상의발 코칭상담연구소 최충만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들의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학이나 논설문, 설명문 같은 글의 갈래에 따라서 유의해야 될 그런 학습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별히 문법이나 어법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이든 간에 처음에 대단원 해제라고 하죠. 대단원을 미리 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학습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교과서가 이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단원 해제에 해당하는 이 대단원 미리 보기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학생들의 국어공법의 첫 시작은 이 대단원 미리 보기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지학사에서 나온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서든 이 대단원에서 어떠한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 소단원별로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대단원의 학습 목표, 학습 안내를 보면은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린 이 부분을 보시면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 이게 과연 뭘까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니까 학습계획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각 소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이라는 이제 시가 나오는데 이 시와 관련해서 운율과 반어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기 같은 그러한 이제 학습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운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이 단원에서는 운율과 반어의 표현 효과라는 게 중요했지 라는 거를 인식하고 본문학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시험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학습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 본문에 소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글이든 간에 일단은 교과서 본문을 읽어보는 게 당연히 시작이겠죠. 그런데 이때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필기 내용을 보면서 읽기보다는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본문만을 순수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체적인 본문을 읽고 파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필기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읽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필기 내용을 그냥 눈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던 것처럼 나도 이 필기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뒀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던 아니면은 친구한테 물어보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필기 내용 전체를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 필기 내용을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암기를 한다는 것은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앞단에서 이해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치 선생님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연습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필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필기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필기를 내가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할 때 이 수업 내용이 기억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필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진달래꽃이 마지막 년 필기 내용 안에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
수미상관이라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정작 이 수미상관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필기 내용 안에는 수미상관이라는 말만 설사 쓰여 있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그걸 함께 받아 적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필기를 하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기억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부가적인 설명들을 달아놓는 그러한 식의 필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본문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다음 순서에 학습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학습활동이 정말 중요하죠. 이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본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다는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은 교과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질문도 있고요. 이 교과서 이 대단원에 나왔던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질문들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 국어 공부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만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해당 교과서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을 활용해서 이러한 학습 활동이 어떤 종류의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지학사 교과서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의 한 페이지를 지금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습 활동과 관련된 답이 나오면서 그 아래에 이러한 학습활동 관련 내용이 어떤 식의 예시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습활동이 잘 정리됐다면 이제 교과서 공부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원을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각 소단원마다 필기를 하라고 시키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물을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예시에 해당하는 이러한 단원 정리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진달래꽃의 경우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 전통적이고 민요적이고 여성적이다. 그 다음 제재가 뭐고 주제가 뭐고 특징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선생님이 필기나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 아니면 평가 문제집에도 항상 정리되어서 나오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글의 갈래라든가 성격, 주제, 특징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학생 스스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내가 이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암기보다는 그야말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갈래가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진달래꽃은 자유시 서정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자유시이고 이게 왜 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면 자유시가 뭔지 서정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왜 이 시를 전통적, 민요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소단원이건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이제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정리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진달래꽃은 7호조 3원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호조라는 게 뭐고 3원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전통적 율격이라고 이야기되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이때 이 반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정말로 이 국어 교과서 공부가 충실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글의 갈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문학 작품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럼 시나 소설 같은 이 문학의 장르에 따른 문학 이론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학 이론상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배우면 그럼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운율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지학사의 교과서에서는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운율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시를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때 거기에서는 학습 목표에 운율이라는 얘기가 설사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관련한 운율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소설 같으면 거의 빠짐없이 매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소설의 시점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소설이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인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풀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단골손님처럼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문학의 장르에 따른 그 문학 이론상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문학, 그러니까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글을 공부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느냐면요,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논증 방식이라든가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본문에 있다면 학습 활동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스스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러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디까지가 처음이고 어디까지가 중간인데 이 중간 부분도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한번 끊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본 상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습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락별 소주제를 정리하면서 요약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해당하는 글이 나올 때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서 나오는 비문학 문제를 공부를 할 때도 엄청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문법이나 어법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법이나 어법을 공부할 때는 무슨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교과서나 프린트문에 나오는 문법, 어법 관련된 설명을 정말 그야말로 꼼꼼하게 읽고 세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암기까지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발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 예는 원래 소리대로 예로 발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뒤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예, 례, 이 이외의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지? 그 아래 보니까 계산, 개폐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예가 에로 발음될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개폐라고 발음을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개폐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억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는 계산이라든가 개폐 같은 예만 나오고 있는데 요 예들만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익힌 내용을 적용해보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적용 연습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건 교과서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요, 한두 페이지 읽다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법사항에 해당하는 예나 의 같은 모음들이 적용되어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이 경우에는 이게 에로 발음돼도 된다, 이거지.
아, 이 경우에는 의가 이로 발음돼도 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익힌 문법이나 어법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문제풀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국어는 사실 수학 못지않게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학생들이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생각하면서 푸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구나 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이 단원에서 배운 문학 이론, 예를 들어서 운율이라든가 반어라든가 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구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는 이 논설문이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는지 그 논증 방법을 묻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파악해 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 될 수 있냐면 교과서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데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국어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중학생들의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글의 갈래에 따라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고, 특별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